2022년 개정판 CS 리더스 관리사 모의고사 1회차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CS 개론 파트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총 30문제인데 파트를 세 파트로 나눠서 1강에서는 1번에서부터 10번, 그 다음에 2강에서는 11번부터 20번, 3강에서는 21번부터 30번 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 기대 불일치 이론에 대한 정의를 한번 공부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PPT를 보시는 방법은 페이지가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페이지 20에서 21페이지는 저희 개론 교재 부분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모든 부분의 페이지를 표시해 놨으니까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대불일치 이론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는데요. 우리 고객만족 이론에는 대표적으로 저희 교재에서 세 이론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죠. 첫 번째 이론이 기대불일치 이론, 두 번째는 우리 공정성 이론, 공정성, 세 번째 이론에는 기인 이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시험 문제에서는 각각의 이 세 가지의 이론이 골고루 출제되는 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좀 상세하게 공부를 진행을 해두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기대불일치 이론의 정의는 시험 문제에 한 3-4번 정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의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일단 기대불일치 이론의 가장 기본은 기대 대비해서 무엇이 성과, 기대와 성과를 비교해서 낮다 높다로 나타내죠. 그죠? 기대 대비, 구매 전 내가 가졌던, 고객이 가졌던 기대가 성과에 비해서 낮다라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부정적 불일치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긍정적 불일치가 나타났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정적 불일치의 개념은 시험 문제에서 이 개념 자체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부정적 불일치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제품 구매 및 사용을 통하여 지각된 제품의 성과를 기대보다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대로 체킹을 해주시면 되고,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긍정적 불일치에 대한 사례가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례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당연히 사례뿐만 아니라 똑같은 개념으로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성과를 기대보다 나은 것으로 판단한 경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긍정적 불일치라고 한다. 개념으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불일치 이론은 올리버라는 학자가 제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능, 현상 이론의 근간에서 기대불일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불일치 및 만족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성과의 수능 수준이며 수능 현상에 나타나는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기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성과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구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죠. 그러면 이 구전을 전하는 것은 누구? 그래서 고객의 이전의 경험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원, 그 다음에 사회중거자. 여기에서 사회중거자라고 하면 가장 많이 구전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 동료, 친구, 가족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사회 중거자들의 의사소통 내용을 우리가 구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설득 가능성이나 자기 왜곡 등의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대불일치 이론의 근간 이론, 그러니까 연구가 된 이론을 살펴보시면 기대불일치 이론 자체가 비교 개념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비교. 무엇을 비교한다? 기대와 성과를 비교를 한 후 우리가 좋다 나쁘다로도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대불일치 이론의 연구의 근간이 된 이론들은 대부분이 다 비교와 관련된 것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비교수준 이론,
그 다음에 동화대조이론, 대조이론, 대조이론도 마찬가지 비교죠. 그 다음에 인지분류파 이론, 그 다음에 일반화된 부정성 이론 해서 총 4개 정도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개 이론으로 근간해서 연구가 되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여기에서 이론에 근거한 성과의 판단 연구 이론에 영향을 미친 뭐 이론은 해서 이론을 모두 선택하세요. 아니면 모두 선택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죠.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교 수준 이론과 아마 대조 이론을 선택하는 게 아마 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셔야 될 문제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기대불일치 이론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보기를 살펴보시면 최부장, 박대리 어제 가음한 것 같은데 해장국이나 먹으러 갈까? 라고 하죠. 박대리, 그럼 사무실 앞에 새로 생긴 육개장 가게 가시죠? 라고 대답하면서, 자, 키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저께 가서 먹어봤는데 우리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다. 무엇이 성과가 좋았다라는 얘기죠. 그죠? 성과가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학습한 것처럼 뭐에 해당되죠? 무엇에 해당되죠? 긍정적 불일치에 해당된다. 해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바로 이제 공정성 이론이 나오죠. 그래서 공정성 이론은 기대 불일치 이론보다 더 많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공정성 이론은 어떤 이론에? 호만스의 교환 이론의 근간에서 연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간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교환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 이름과 같이 외우는 걸로 호만스의 교환 이론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실제적으로 이 전체가 다 보기에 들어가서 호만스 가로 교환 이론 가로 해서 정의가 나열된 문제가 실제적으로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해서 답은 호만스의 교환 이론 이렇게 출제가 된 문제인데 같이 외워두시면 조금 더 추론하기가 편하시겠죠. 그래서 같이 외워두시면 되고요. 모든 사람의 행동이나 개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지출하는 원가나 투자액에 비하여 얼마만큼의 보상과 가치가 돌아오는지를 가려서 이윤을 추구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상호작용 관계에서 사회 질서가 형성된다. 이것이 무엇이다? 호만스의 교환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정성 이론은 이러한 교환 이론에 근간해서 연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공정성 이론의 자체 정의는 시험 문제에 뭐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기본 명제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객의 투입과 산출 비율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 명제의 사회 교환 이론은 초창기에 간간히 출제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이 문제의 은행 방식이 있기 때문에 예전의 문제도 돌아서 나오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사회교환 이론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개인이 교환에 있어. 그죠? 교환에 있어. 투입과 비교하여, 비교 개념이죠. 그들의 성과를 최대로 하려고 한다. 개인은 사회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가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성과를 최대로 할 수 있다고 지각한다. 이것이 사회교환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공정성 이론의 연구는 아담스라는 학자로부터 경제학자죠.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간한 이론에서는 호만스의 교환 이론,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의 근간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은 우리 전략 파트에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페스팅거 이름 자체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인지부조화 이론, 인지부조화 이론은 다른 말로 인지 불협화 이론이라는 말과 똑같죠. 불협화 이론 해서 같은 의미다. 같은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성의 3가지 분류를 살펴보시면 자, 이 포인트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모든 부분이 다 나옵니다. 공정성의 3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라. 이런 문제죠. 그죠? 도출 결과, 절차상,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이 3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난 다음에 공정하다라고 느끼는 것
판단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고 각각의 도출 결과에 대한 요소, 그 다음에 절차상의 요소, 그 다음에 상호작용의 요소, 의미를 각각으로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도출 결과라는 것은 서비스를 받고 난 다음에 결과죠. 그죠? 그 결과가 어땠다는 거, 기준에 부합했다는 거, 그 다음에 기여했다는 거, 요구의 니즈에 부합했다는 거, 그 다음에 평등성은 공정성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죠. 그죠? 평등하게 서비스를 받았는가에 이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도출 결과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도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모두 선택한 것은 이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앞에 문제죠. 기여, 컨트리뷰션, 그 다음에 요구, 니즈, 그 다음에 평등성, 이퀄리티, 영어로 쉬운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절차상은 도출 결과를 생산하기 위한 방식이나 공정, 프로세스상의 문제죠. 그죠? 내가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어떠하게 서비스를 받았는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도출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 그 다음에 정보의 공유 정도,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초창기 문제는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최근의 경향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은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스타일과 관련된 거, 서비스 제공자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점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 방식, 그 다음 우호적인 정도, 그 다음 편견, 흥미, 존경, 정직, 예의, 친절한가 친절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각각 지금 도출 결과와 절차상은 각각의 요소를 찾는 문제가 잘 나왔던 문제, 이러한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요. 형식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보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는 문제가 나와요. 각각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상호작용도 보기에서 해당하는 것 이렇게 각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보시면 2번에서 공정성 이론의 공정성 분류 중 도출 결과의 공정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소를 다음 보기에서 모두 찾아 선택한 것은 아까 전에 세 개죠. 그죠? 세 개. 그래서 니즈, 그 다음에 이퀄리티, 그 다음에 컨트리뷰션. 그래서 요구,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평등성. 그 다음에 컨트리뷰션은 뭐죠? 기여.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보시면 3번에서는 서비스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CS 프로세스 중요성과 설계의 주의사항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왜 설계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는 고객이 서비스를 판단하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고객의 눈에 다 보이니까. 그리고 고객이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리고 제공하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제공 절차가 복잡하여 고객에게 복잡하고 포괄적인 행동이 요구되기도 하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가 쉬운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인다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요즘 키오스 보시면 키오스는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쓰기가 편하죠. 그죠? 주문하기가. 그런데 50대 이후부터 50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고 60에서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기는 굉장히 기술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가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상품 그 자체이며 동시에 전달 과정인 유통의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여러분한테. 서비스를 제가 생산함과 동시에 누군가가 청중이 바로 학습자가 바로 소비를 하는 유통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서비스의 특징인 동시성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개론의 5장에 나오는 문제죠. 서비스 특징은 잘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서비스는 항상 거래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 종업원과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상호작용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향후 거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고, 불친절했다라고 뭔가 불편했어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거래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향후 거래 여부에 결정을 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서비스 프로세스 단계와 서비스 전달 처리자의 능력. 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처리자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나요?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는 이 포인트가 지금 틀어져 있는 문제죠, 그죠? 설명이 잘못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 당연히 뭐 다시 틀어진 부분이 가시적으로 보여진다, 보여지지 않는다,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것들로 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시적이다가 초창기에는 비가시적이다 라는 단어 하나로 바뀌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품질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세스 설계를 잘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CS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반드시 고객 입장에서 계획하고 운영하고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관점이 고객 관점에서. 뭐 고객을 참여해서 우리가 설계는 하지 않지만 고객 입장에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프로세스는 목적론이에요. 어떤 프로세스를 설계를 했을 때 결과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성과가 없다라면, 나쁘게 나왔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비스 프로세스를 재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적인 가업 성과를 중시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성과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서비스 성과 시스템 또한 실제 프로세스와 상호 연계하여 궁극적인 성과를 제고한다 해서, 이 문제에서는 빨간색이 목적론의 가로가 돼요. 이렇게 보기, 가로에 들어갈 것은 단어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세스는 전체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체론적이며 각각 개별 활동들은 하나의 시각에서 인식된다. 똑같이 보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서비스의 무형성을 고려한 객관성과 정확성, 사실의 근거,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틀어지는 문장이 또 여기에요. 프로세스는 구조화되고 잘 정리된 절차에 따르게 지나치게 관료적이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어떻게 냈을 것 같아요? 다음 중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겠죠. 당연히 이렇게 색깔이 변한 문장은 다 한 번씩은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관료적이도록 바꾸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해서 숙지를 해 두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찾는 거죠, 그죠? 첫 번째 1번 서비스 프로세스는 상품 자체임과 동시에 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유통의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동시성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2번에 고객이 체험하는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고객이 서비스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틀어진 부분이 어디예요? 서비스 프로세스의 단계와 서비스 전달자의 처리 능력은 어떻게 고객의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여진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4번에는 직원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적절한 전달 프로세스가 고객 태도에 영향을 주고 향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겠죠. 5번 서비스 프로세스에 따라 서비스 제공 절차가 복잡하여 고객에게 복잡하고 포괄적인 행동이 요구되기도 한다. 해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들어가겠습니다. 4번은 대기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아마 그냥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대기관리 방안과 관련해 대기 시스템 중 고객이 서비스 시설에 도착하여 어느 대기열에서 기다려야 하는지 또는 다른 대기열이 짧아질 경우에 옮겨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유형의 줄서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다중 대기열이죠. 여러 줄을 섰을 때, 여러 줄이 있을 때 어떤 줄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뭐 가령 어떠한 줄이 짧아졌을 때 옮겨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줄서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먼저 36페이지에 있는 우리 구매 전 단계에 서비스 설계에서 구매 전 단계에서 운영 시스템 변화 부분에서 줄서기가 나오죠, 그죠? 대기 시스템 결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설계를 할 때 단일 대기열 한 줄서기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방금 봤던 다중대기열, 복수대기열 여러 줄을 설계 할 것인가, 아니면 번호표를 이용하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방안으로 주로 설계를 하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자, 다중복수열 대기열은 우리 앞에 문제에 나왔던 문제고요. 단일 대기열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숙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한 줄 서기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공정성이 보장이 된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객이 기다리는데 소요되는 전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아마 이 각각의 문장으로 시험 문제 답이었었어요. 단일 대기열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대기열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특정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없다. 그죠? 순서가 오는 대로 서비스 제공자는 결정이 제공하는 쪽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번호표 같은 경우는 단일 대기열의 장점에 부가적인 편익이 추가되는 것. 그래서 뭐죠? 번호표를 뽑고 난 다음에 책을 볼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이것저것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번호가 호명될 때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솔로몬과 구트만이 제시한 서비스 접점의 특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살펴보면 솔로몬과 구트만이 제시한 서비스 접점의 특징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제공받으려면 자, 우리 서비스 제공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고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추론을 해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고 특징을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관계예요? 양자적 관계. 그죠? 뭐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제공자와 고객이 모두 참여, 각자의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그래서 각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죠.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 다음 고객은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그죠? 이 양자적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상호작용적인 관계다. 그렇죠?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취하는 거죠. 물건을 구매하든 판매를 하든. 그래서 상호작용적 관계이면서 호혜적인 가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파란색이 다 이게 한 번씩 변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상호작용은 상호 독립적이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죠? 얘가 답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서비스를 사러 가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구매하러 가는 거죠. 그죠? 목표 지향적인 역할 수행이다.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듣는다라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CS 리더스 자격증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러 오신 거죠. 그죠? 합격이라는 목표 지향성을 가진 역할 수행. 저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도와주는 목표를 가지고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표 지향적이다. 가정 지향적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은 제가 합격증을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한테. 그죠? 근데 무엇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러 왔다? 정보를 받으러 온 거죠. 그죠? 그래서 목적은 정보 교환이다. 그래서 이 정보 교환이 서비스 교환, 수익 창출 이런 단어로 바뀌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고 제한을 받죠. 지금은 온라인으로 제가 수업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직접 와야지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특성에 따라서 참여자의 위치에 따라서 서비스 접점의 범위가 제한되는 기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면요.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1번은 서비스 접점 목적은 정보 교환이다. 맞는 말이죠.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 이것도 맞고요. 3번에는 목표 지향적인 역할 수행이 맞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모두 참여할 때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상 인식 작용이 선행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거였죠? 상호작용적인 관계였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작용적이며 호혜적 가정.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상호작용적 관계라고 한다. 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는 어떤 것이 틀어져도 자, 이거 하나씩만 바꾸면 되죠. 그죠? 정보 교환을 서비스 교환 바꾸면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목표 지향적을 가정 지향적이다 이렇게 바꾸면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2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가 받지 않는다라도 바뀌어도 제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피시본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문제입니다. 피시본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항공사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 거고요.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 48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항공사 사례로 피시본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어떤 문제로 출발이 지연되는 문제로 분석을 해 놓은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절차가 문제인가, 이 범주가, 그 다음에 전방 인력이 문제인가, 시설 장비가 문제인가, 고객이 문제인가, 정보가 문제인가, 후방 인력, 원자재 공급, 그 다음 기타 원인, 이런 것들로 우리가 큰 범주에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어떤 문제에서 절차가 문제라면 세부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뭘 찾는 거예요? 체크인 절차가 지연되었던가, 아니면 지체 승객의 탑승, 그러니까 늦게 온 손님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그죠? 이 두 가지는 어떤 부분의 문제다? 절차상의 문제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문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출발 방송의 무실은 어떤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보에 해당된다. 나머지는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제 문제, 앞에 문제에서는 뭐예요? 기내식 서비스 지연, 그 다음에 수화물 탑재 지연, 그 다음에 연료 공급 지연.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원자재 공급의 문제다. 이렇게 찾는 거. 그래서 답은 여기가 답이죠. 그죠? 그래서 봤더니 기내식 서비스 지연, 수화물 탑재 및 연료 공급 지연 해서 이 세 가지 문제는 어떤 부분의 문제인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어디 있었죠? 여기 원자재 공급해서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출제되었던 것은 절차, 정보 이 세 가지가 출제되었으니까 세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면 7번에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시한 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5대 세력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먼저 5대 세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54페이지. 그래서 5대 세력은 공급자, 대체자, 신규 진입자, 경쟁자, 구매자. 그래서 지금 앞에 시험 문제에서는 신규 진입자가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신규 진입자는 새로운 경쟁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나 진입장벽이나 경쟁 우위, 자본, 기술이나 특허, 정부 규제 이런 것들이 다 신규 진입자에 해당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공급자 같은 경우는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 브랜드, 대체 제품 및 서비스의 존재 여부, 교체 비용, 공급 제품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이것은 공급자의 요인이 세력에 해당되는 거. 대체자는 대체품의 가격 및 효능, 교체 비용, 그러니까 교체했을 때 드는 비용이죠. 그죠? 대체품의 특성, 대체품에 대한 구매자의 성향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대체자의 세력이고요. 그다음에 경쟁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성, 경쟁을 한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고정비의 비중 및 가행 설비 유무, 철수 장벽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야 되죠. 이게 경쟁자. 지금 각각 진하죠, 글자가. 각각 다 시험 문제 한 번씩 다 등장을 한 문제예요. 구매자가 가장 쉽죠, 그죠? 구매자는 뭘 고려하나요? 구매량, 구매 교체, 구매자의 교체, 비용, 그 다음에 구매자의 가격 민감도, 그 다음에 구매자가 가진 정보력, 이런 것들은 구매자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는 보기 설명으로 문제가 나와요. 보기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라. 초기 투자, 대체 비용, 정부 규제, 그죠? 기술 장벽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세력에 해당된다? 신규 진입자 세력에 해당된다 해서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는 감성 경영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감성 경영이 우리 한국인 특성에 맞는 감성 경영 전략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설명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67페이지 보시면 한국적인 특성에 맞는 감성 경영 전략을 찾는 거죠. 그러면 한국적인 감성 경영 전략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건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리더 개인적인 측면에서 화합과 건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시켜야 될까요? 조화시켜야 될까요? 강화가 아니라 조화를 시켜야 된다. 그죠? 일단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앞에 문제에서는 아마 이게 강화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강화하는 게 아니라 조화시켜야 된다. 이 두 문장에서
문제가 항상 틀어져요. 그래서 두 문장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그 다음에 경영가족주의 시도, 그 다음에 조직의 간소화,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 함량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깊이 있는 사고와 토론의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유연성 있는 리더십 환경 조성 발휘가 필요하다 해서 체킹을 하고 문제로 들어갈게요.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문제가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요. 자, 1번을 보시면 하합과 건의를 좋아했기 때문에 맞는 거죠. 그다음 깊이 있는 사고와 토론 의식이 필요하다. 맞는 거고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야 될까요? 좋아시켜야 될까요? 좋아시켜야 된다.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그다음 4번은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영 가족주의 시도, 조직의 간소화,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 함량 필요한 게 맞죠. 그다음 5번에 시대 변화에 따른 세대별 이성과 감성의 구성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연성 있는 리더십 발휘가 요구된다 해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면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이 성공을 하게 된 원칙을 찾는 거죠. 그죠? 성공하게 된 전략이나 원칙이 무엇인가를 찾는 건데 여기에서는 거리가 먼 것이네요. 그래서 하기 전에 우리 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대한 것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68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스트롬 백화점은 블랙홀이라고 불린다라고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백화점 근처에 가면 블랙홀이 어떻게 돼요?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고객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 만족 이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해제가 되고 사례로 연구가 많이 되는 백화점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의 경영 이념이 시험 문제에 초창기에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서비스, 두 번째는 퀄리티 품질, 세 번째는 밸류 가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셀렉션 구색 해서 이 네 가지 경영 이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네 가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노드스트롬 기업 구조는 일반적인 기업 구조와 반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장 위에 대표 CEO가 들어가겠죠. CEO. 그 다음에 밑에 경영 임원진이 들어가고요. 이 밑에 또 뭔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은 가장 전형적인 건데 피라미드 형태죠. 그죠? 역피라미드가 아니라 피라미드 형태다. 그래서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기업 구조를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니 이 구조와 맞지 않더라. 그런데 뒤집어 봤더니 해당이 되더라 해서 역피라미드 구조를 갖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사회나 대표, 임원진은 어디에 가장 하단에 그리고 가장 상단에는 고객이에요. 그죠? 고객을 가장 상위로 모시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을 지원하는 접점 직원이 여기에 있죠. 그죠? 판매 및 지원 사업.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임원들은 다 누구를 지원해야 된다? 접점 직원들을 지원한다. 이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중요한 직원들. 왜 중요한가? 왜? 전선에서 누구를 고객을 직접적으로 응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구조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역피라미드 구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드스트롬 백화점에서는 어떤 전략을 펼치죠. 그죠? 그 대표적인 전략이 전략 도구가 현장 배의 경영입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바이 원더링 어라운드에서 MBWA 약자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풀네임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약자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살펴보시면 경영진들이 직원들 모르게 비공식적으로 자주 매장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방문을 해서 무엇을 한다? 고객의 니즈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처음 제시한 사람은 톰 피터스와 로버트 워터맨이다. 그래서 로버트 워터맨은 뭐 지문에 나오는 경우가 잘 없는데 간혹가다 나오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사람은 톰 피터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다. 어디에서?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라는 저서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점원과 창고 직원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원은 배회관리라는 단어가 조금 어감이 좀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눈에 띄는 경영으로 이후에 바뀝니다. 자, 핵심 키워드는 3년주의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톰 피터스 3년주의. 이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뭐다? MBWA다.
현장 배경영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3년주의는 현장에서 현물을 보고 현상을 파악하는 게 3년주의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3년주의는 이렇게 이 3년주의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도록 하는 현장 경영 도구이면서 경영 혁신 활동에 있어서 계층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위로 거꾸로 현장 배경 경영 문제가 없네요. 그래서 나중에 푸실 때 이 톰 피터스, 그 다음에 3년주의 키워드로 찾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3년주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라. 이 문제도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3년주의는 어디에 해당된다? 현장, 현물, 현상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창기 문제에서는 이 정의가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수학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수학 분석은 뭐 외부 환경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 내부 환경의 강점과 약점 요인이 있죠. 그죠? 각각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어떻게? 외부 환경의 기회 요인으로는 트레이딩 업 현상이 있더라. 요즘은 중산층도 명품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소비를 많이 하더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조어로 트레이딩 업이라고 한다. 이 신조어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 등장은 위협이 아니라 어떤 거다? 기회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위험 요인으로는 소매 유통시장의 변화를 꼽았고요. 그 다음에 강점 요인으로 살펴보시면 이 포인트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여기서 무엇을 바로 잡아야 하냐. 외부 고객 만족과 내부 고객 만족의 전략을 각각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외부 고객 만족 전략으로는 조건 없는 반품 수용 정책을 썼고요. 두 번째는 개인별 고객 수첩을 썼어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 매력적인 쇼핑 환경, 1인 밀착 서비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강점 요인에 해당된다.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내부 고객 만족 전략으로는 종업원의 선발과 교육이 조금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참고를 보시면 70페이지 사원 모집 광고에 보시면 여기서는 사원을 모집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그죠? 나이, 성별, 그 다음에 학력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조금 특별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 모집 광고 자체도 시험 문제 나왔죠. 사례를 이 모집 광고 사례에 해당하는 기업을 찾는 문제예요. 당연히 이 문제는 그냥 노드스트롬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관리 정책이 내부 승진 정책이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간다라는 개념이고요. 뭐 낙하산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 동기부여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성과가 높은 직원들은 그만큼의 무엇을 준다? 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페이스 세터라는 이것을 전략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단어 자체가 또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내부 고객 만족을 위해서 권한임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종업원 지주제도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각각 차이점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내부 고객 만족 제도가 아닌 것은, 그 다음에 외부 고객 만족 제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찾는 문제예요. 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뭐 각각 문제가 나왔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내부 환경의 약점 요인을 살펴보면 당연히 동기부여와 인센티브 제도로 인해서 승진과 보상 제도가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친다? 승진과 보상 제도에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문제? 이탈률,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 뭐 1위를 해서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위 그룹이어서 못 받아간다 그랬을 때 상실감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직률이 많이 나오는 이러한 단점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공통적 업무 기능에 집중하지 못함. 이거는 권한임 때문에 좀 분산되는 경향이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국적인 마케팅 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강약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시 올라가면 노드스트롬 백화점을 성공으로 이끈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노드스트롬 백화점, 노드스트롬의 판매 사원을 상대로 쇼핑하는 것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1인 1 사업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성과가 높다라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죠? 근데 이번에 노드스트롬 백화점은, 노드스트롬은
사원의 직급에 따라 의사결정의 자유와 권한을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피라미드 형태의 효율적인 조직 체계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역피라미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사원들이 더 쉽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수를 다양한 구색을 갖춘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여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4번 높은 동기를 지닌 사원들은 영웅적인 일, 곧 월등한 고객 서비스를 행한다. 5번 일선 사원들의 주도성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생각하기를 기대하고 격려하며 설득하고 요구한다. 해서 우리 틀린 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그죠? 그래서 기업의 구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구전에 대한 개념 설명이죠. 그죠? 그래서 먼저 구전에 대한 걸 살펴보고 우리가 풀도록 할게요. 교재 76에서 79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구전의 유래는 포춘지에 1954년 화이트에 의해서 소개가 돼요. 그래서 고전적 마케팅 연구에서 구전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다. 여기서 봤더니 이제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에어컨 판매를 봤더니 에어컨 판매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A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군집 현상이 생겼더라 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사서 B라는 사람이 사고 또 C라는 사람이 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군집 현상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구전 마케팅, 구전의 결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시면 구전은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니까 제한된 것이 아니다. 요즘은 뭐죠? SNS나 텍스트로도 우리가 전달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영향력의 특성과 관련된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영향력이 구전이다. 이 영향력이 구전이다.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의 경험에 기초한 대면 커뮤니케이션이다. 그 다음 고객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신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공식적으로 교환하나요?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활동 또는 행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특정 주제에 관하여 고객들의 개인적, 직간접적인 경험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내용의 정보를 어떻게 교환한다고요?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의사소통 행위다. 이것을 우리가 구전이라고 한다. 각각의 정의를 보시면 되고요. 유난히 색깔이 많죠. 그죠? 여기서 유난히 시험 문제 많이 틀어져서 나왔던 문제고요. 구전 마케팅의 유형을 살펴보시면 이제 버즈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은 초창기에 나왔던 문제, 바이러스 마케팅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 다음 버즈 마케팅은 버즈가 벌꿀이죠. 그죠? 벌꿀들은 모여서 윙윙윙 거리면서 다니죠. 그래서 그게 마치 사람들이 웅성웅성 말하는 것 같다 해서 버즈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가장 먼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 구전은 개인들의 경험에 기초한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구전은 2번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제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져 있었죠. 3번 특정 주제에 관하여 고객들의 개인적, 직간접적인 경험에 대하여 긍정 혹은 부정적인 내용의 정보를 어떻게 교환하나요?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의사소통이다. 4번 보면 영향력의 특성과는 별개가 아니라 관련이 있죠. 그죠?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린 문제예요. 별개로 집단이 아닌 개인 간에 전파되는 고유한 정보 교환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영향력이죠. 뭐 1대1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하는 그 집단이잖아요. 그죠? 집단의 영향력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어쨌든 이러한 영향력은 별개, 집단의 개인과의 별개가 아니라 관련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5번은 고객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신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활동 또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해서 체킹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1번에서 10번까지 문제풀이는 마치고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